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6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요, 여러분. 창밖에 엄청난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열 알러지가 있어서 여름에 좀 취약한 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을 보는 어떤 그 놀라움 같은 것은 참 여름만한 게 없죠. 여름 건강히 잘 나보고 싶고요. 오늘 제가 골라온 책 3권은 한국 소설, 해외 소설, 그리고 한국 에세이 이렇게 총 3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한국 소설집이에요. 김보영 작가님 신작 소설집 고래눈이 내리다입니다. 김보영 작가님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책도 소개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책장을 굉장히 줄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3,000권 있던 책을 200권으로 줄였다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의 책들도 막 전권 다 가지고 있던 것을 좀 줄였어요. 그땐 참 왜 그랬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싶긴 한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니 이 작가 책이 집에 2-3권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계속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에 김보영 작가님 신작이 나와서 그 책을 읽고 서가에 꽂아 놓으려고 봤더니 그 김보영 작가님 존에는 10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좀 새삼 저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보영 작가님은 SF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상징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제가 종의기원담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종의기원담 표제작이 실린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집 종의기원담과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소설집이 해외에 수출이 되면서 한국 SF 작가로는 처음으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해외 독자들께도 두루 지지를 얻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고요. 이번에 표제작 고래눈이 내리다, 이 작품도 좀 특별한데 이 작품이 로제타상의 후보작이었고 더 베스트 오브 월드 SF라는 좋은 SF 소설들을 묶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어서 수록되기도 한 단편입니다. 그 앞뒤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퍼블리셔스 위클리를 인용한 문구입니다. 김보영의 책은 레이 브래드버리와 어슐러 르귄, 무라카미 하루키 책장 옆에 놓일 것이다. 여러 쟁쟁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문구여서 출판사에서 이 부분을 따온 게 아닌가 싶어요. 고래눈이 내리다는 2020년대에 들어서 쓴 단편들을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고요. 여기 총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편, 새벽기차라는 단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2020년대에 쓰인 단편입니다. 새벽기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그 영화의 시나리오 설정과 아이디어 디벨롭 작업에 김보영 작가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작가님이 자기 나름으로 쓰신 단편 소설이 새벽기차예요. 그 새벽기차가 2007년, 8년에 쓰였던 작품인데 이번 소설집에 같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단편도 정말 멋있는데 이제 새로 실려서 또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기 실린 소설들 단편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들 위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처음에 실려있고 표제작인 고래눈이 내리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에 실린 귀신 숲이 내리다라는 조금 닮은 제목을 가진 두 작품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작품 다 무언가 내리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첫 번째 고래눈이 내리다는 바닷속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의 생명들이 화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단편인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얀 무언가가 떨어지면 이제 눈이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양 생물들에게는 그 해수면에서 무언가 하얀 게 쏟아져 내리면 그것을 이제 눈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고래가 죽어서 그 고래의 사체가 부유물이 되어서 떨어지면 이제 그것을 고래눈이 내린다라고 이들은 표현을 하고, 그 고래 한 마리가 떠나간 것은 아쉬운 일일 수 있으나 그가 남긴 그 부유물을 먹고 정말 다양한 해양 생물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한 자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래눈이 내린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래눈이 내린다라고 해양생물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고래눈이 아니라 인류가 멸종해서 인간들의 부유물이 눈처럼 내리는 날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비극적인 일일지 모르나 그 해양 생명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좋은 양식이 되는 이야기. 그 단편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기도 할 텐데요. 눈발이 짙어지자 나는 고래가 죽었나 보다 생각했다. 이게 참 SF 소설 읽을 때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첫 문장에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나가 누구일지 일단 첫 문장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그 시작점부터가 다른 것이 SF 소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숲이 내리다는 읽으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역시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래눈이 내리다가 해양의 이야기였다면 귀신숲이 내리다는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님이 뒤에 붙은 작가의 말에 한동안 답답함이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우주에 나간 지 꽤 된 것 같더라. 그래서 우주에 한번 나갔다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SF 작가들의 그 범위, 세계를 생각하는 그 범위의 스케일이랄까 그것이 참 너무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귀신숲이 내리다는 배경이 우주입니다. 우주에 인류가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역, 거주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래된 거주구에 산천이라는 외산자와 그 내천할 때 천자를 쓴 산천, 이 이름 자체도 참 특별하죠. 산천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요양병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거기는 이미 쓰인 지 오래되어서 인류는 살지 않고 오히려 인류가 떠나간 뒤에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부분의 묘사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인류가 없는 그 공간에 대한 묘사. 이제 그 공간에 어떤 인간들이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단편에서도 무언가가 막 이렇게 내리는 지구를 향해 내리는 장면이 참 압권인데요.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는 것을 연상할 때 저로서는 당연히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두 단편을 읽고 이제 저의 범위도 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참 김보영 작가님 좋아하고 SF 소설 즐겨 읽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SF 소설을 저는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읽는 빈도가 늘어온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여러 해방감과 여러 각성시키는 메시지들을 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점점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SF 소설이 그 끌어안는 범위, 그게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시대와 세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치열하고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이제 SF 소설들은 그것을 포함하고 이것을 포함한 채 그 폭을 확 넓혀서 이것을 뭐 시간이라든가 공간의 제약을 조금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소설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시야가 완전히 트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설집 읽으면서도 좀 편편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령 다른 단편에서는 인류가 이 지구 생태를 위해서 한 세대 정도 지구를 비워야겠다라고 결의를 하여서 데이터 세상으로 모두가 이주를 하였는데 이제 그 데이터 세계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해지면서 무언가를 지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울 순 없겠죠.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연 환경들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단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순간이동 테마로 복제전송된 인간이 진짜 나인가?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영혼이란 있는 것인가? 하는 SF 소설에서 자주 보여지는 테마의 소설들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SF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다라거나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정말로 추천할 수 있는 소설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문장 읽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참 단편 소설집은 어떤 문장들을 읽어드리고 싶어도 이게 그 문장 자체가 그 작품, 짧은 작품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편 소설이에요. 해외 장편 소설이고 존 벤빌의 오래된 빛입니다.
존 벤빌은 아일랜드 작가이고 노벨 문학상 후보 작가로도 자주 거론되는 사람인데요. 대표작은 바다입니다. 바다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바다는 아직 못 읽었고 오래된 빛으로 드디어 존 벤빌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 어떤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의 제목만이 주는 인상으로 조금 느리고 지루한 느낌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읽지도 않고 어떤 나만의 이미지로 선입견을 갖는 거. 근데 진짜 너무너무 생각한 거랑 다른 작가였고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래된 빛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사실 오래된 빛이나 바다라는 제목이 그렇게 막 재밌어 보이는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아껴서 읽으려고 해요. 바다나 오래된 빛이나 다 정영묵 번역가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 진짜 번역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워낙에 정말 대단한 번역가이지만 이런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좀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띠지에는 맨부커상, 유럽문학상, 프란츠 카프카상 수상작가, 언어의 마법사 존 벤빌의 또 다른 역작이라고 적혀 있네요. 국내 초역,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책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인용한 뒷띠지 문구인데요. 아일랜드인에게 언어를 준 것은 영국인이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준 것은 아일랜드인이다. 오스카 와일드, 조지 버나드 쇼, 제임스 조이스, 사무엘 베케트에 이어 이제는 벤빌이 이를 증명한다. 일단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첫 문장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답니다. 빌리 그레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나는 그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다. 대단한 문장이죠? 친구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구나. 근데 그 사랑에 빠진 시기가 더욱 놀라워요. 주인공 나의 나이가 15살이었고 그때 친구 어머니는 35살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화자의 이름은 엘릭스입니다. 이제 엘릭스는 60대가 되었어요. 연극 배우이고 워낙 기억력이랑 암기력이 좋아서 연극 배우들은 대사 암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극 배우로 한참 잘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대사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그 뒤로는 거의 은퇴하다시피 한 연극 배우예요. 그 연극 배우인 엘릭스가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랑에 빠졌었던 10대 시절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살 연상의 여인, 아주 친한 친구의 어머니였던 여성과 사랑에 빠졌던 자신의 10대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하나의 줄기이고 또 하나의 줄기는 이 엘릭스가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여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떤 식의 죽음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건데요. 그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릭스 부부는 아직도 그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축이 될 거고 또 하나의 축은 이 은퇴하다시피 한 연극 배우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영화 출연 제의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물의 전기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상대 배우가 자신의 딸뻘인 굉장히 유명한 여성 배우예요. 근데 그 배우도 공교롭게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연결고리가 생기죠. 딸을 잃은 배우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상대 배우 그렇게 세 줄기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또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중후반부에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설에서 통상금기시 되는 어떤 설정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굉장히 좀 열려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여서 크게 부담 없이 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I am Love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바움가트너 읽으신 분들은 그 바움가트너하고도 조금 비교해서 읽어보실 만한 작품이 될 거예요. 저는 공교롭게 거의 연이어서 읽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두 작품 다 60, 70대의 노년에 접어든 어떤 인물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죠. 오래된 빛은 사실 제목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시절의 빛이, 오래된 빛이 나에게 지금 당도하는 그 느낌을 바로 제목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고적인 성격의 글과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존 벤빌이 필명으로 추리소설을 쓰기도 하는 작가였다고 하던데 그 추리소설의 면모도 참 그 중후반부에 굉장히 잘 드러나요.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문장이 너무나 화려하다. 너무 화려해서 약간 현기증이 나는 문장을 쓰는 작가였어요. 정말 제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문장을 쓰는 작가였는데 저는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나 문장의 스타일이 뭐 어떤 작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도 이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건 장편이니까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 책을 밑줄을 그으려다가 포기했어요. 다시 읽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앞부분에서 들었던 책이고 밑줄 그을 부분이 너무 많고 다시 읽을 때 새롭게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읽어볼까요? 그에 따르면 우주에는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측정할 수 없는 사라진 질량이 있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으며 눈에 보이는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그에 비하면 성기고 보잘것없다. 나는 그것을 무게없고 투명한 물질이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를 생각했다. 이 물질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가 탐지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영하는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 움직이고 그것도 우리를 통과해 움직인다. 소리 없고 은밀한 본질. 이제 그는 100만 마일을 거쳐 우리에게 도달하는 은하의 오래된 빛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 이 테이블에서도 내 눈의 이미지라는 빛이 선생님 눈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 아주 작은 시간.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어디를 보든 어디에서나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짐작이 갈 수 있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회고를 따라가는데 바움 같은 어와 또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사람은 자기의 기억을 믿지 않고 그것이 또 주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고를 막 하다가 아니야, 정말 그랬나?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문자답하는 그런 부분까지 막 서술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인물한테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식도 좀 특이했고 내용도 굉장히 정말 인상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멋진 세계문학 읽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존 벤빌의 오래된 빛. 마지막 작품은 소설 읽기를 조금 더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어줄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만한 책입니다. 문학 편집자이자 평론가인 박혜진 평론가의 Funny Psycho Fiction이라는 되게 특이한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자도 특이하고 띠지도 범상치 않습니다. 너희는 병든 내가 웃기니? 라고 적혀 있어요. 베스트셀러 편집자이자 문학평론가 박혜진이 찾아낸 뒤틀릴수록 더 치열하게 매혹적인 피폐 소설 7편. 그리고 뒤 표지를 돌아보자마자 그거 알아? 당신도 맛이 간 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재를 생생하게 예견한 세기말 한국 단편소설 7편. 각양각색의 아픈 사람들을 발견하고 해설하다. 딱 이 책의 컨셉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 앞뒤의 문구들이 다 한 것 같아요. 프롤로그의 첫 제목입니다. 다채로운 사이코들을 한 권의 책에 모아야겠어. 이렇게 불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박혜진 평론가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이코들이 나오는 좋은 단편 7편을 추리고 그 단편에 자신의 감상을 덧붙인 책입니다. 그 7편이 발표된 시기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그러니까 흔히 세기말적인 감수성, 세기말적인 의식이 담겨있는 이라고 수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발표된 단편소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하고 아픈 인물이 나오는 피폐소설이라고 불릴 만한 단편소설 7편을 추린 거예요. 이 책의 특별한 점 첫 번째는 그 7편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평집에는 그 작품을 읽은 사람, 읽었다 손치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읽는 해설들만이 모인 평론집이 대부분인데 이 책은 보통의 평론집과 다른 형식으로 박혜진 평론가가 읽어내려고 하는 작품들을 전문 다 수록해서 실제 그 작품을 읽고 해설자의 해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작품들인데 그 목록들이 제가 아는 작품 반, 모르는 작품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새롭게 발견한 작품과 작가가 많아서 읽는 내내 좀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읽고 해설을 읽을 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해설도 비평가가 쓴 해설이라고 해서 어떤 평론의 문법, 어떤 특별한 문학 이론이나 철학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난도가 높은 평론이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편히 쓴 문학 에세이에 가까운 해설이기 때문에 읽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표된 작품들의 어떤 그 사이코, 광기를 가진 인물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그 컨셉 자체가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나 하고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는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뒤틀린 인물을 어떤 인물인지 이제 박혜진 평론가 자기 나름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 차례에 보이거든요. 차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송경화 작가의 정열이라는 단편에는 잘 안 변하는 사람이라는 박혜진 평론가의 코멘트가 붙어 있고, 두 번째 김희태 작가의 식성에는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 그리고 안성호 작가의 나비, 변화를 꿈꿨던 사람, 이평재 작가의 마녀물고기, 자신이 변한 걸 모르는 사람, 최영주 작가의 상자 속으로 사라진 사나이에는 변화를 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특별한 인물들을 소설로 보여주고 그 나름의 코멘트를 붙이는 방식에도 코멘트의 테마 역시 변화라는 특별한 키워드를 하나 중심에 두고 가지치기를 해나가서 책 자체의 어떤 통일성이랄까? 그 완결성 자체가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사실 사이코 같은 인물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에 코멘트를 각각 붙인다고 해서 그 완결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설자가 해설에도 나름 중심축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책이 흔들림 없이 딱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단편소설, 여러분들이 이름 들었을 때 낯선 작가들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그 시절의 감수성이 읽으시면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게 한국 소설에 이런 느낌의 작품들이 있었구나 할 만한 작품들도 많으실 텐데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딘가 미쳐있는 인물들을 예술작품에서 만나는 거 좀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저처럼? 그런 분들께 강력히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퍼니 사이코 픽션. 프롤로그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은 흔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그보다 더 흔하다. 흔한 일들 속에서 30대를 보냈다. 만남과 이별, 기대와 낙담, 불안과 강박, 상처와 트라우마. 진부한 테마인 걸 모르지 않지만 만만한 플롯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내 경우엔 강박과 이기심이 뒤섞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줄곧 소외시켰는데 보이는 곳에서 상승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강하고 있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만이 아니었다. 돌아보니 주변엔 성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알고 보면 다 아팠다. 모두가 깨진 조각을 손에 쥐고 피 흘리고 있다고 느낄 때 이 나쁜 소설들이 떠올랐다. 다시 읽고 싶었다. 절망, 폭력, 거짓, 기만, 회피, 중독.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왜곡된 욕망 앞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인간에 대한 기대를 거의 다 철회했더랬다. 다시 읽자 달리 보였다. 그들의 실패한 욕망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정의였다. 인간이란 모순, 무질서, 혼돈, 그리고 느닷없음의 동의어였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6월에 소개해드릴 책 끝났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 세 권의 책 중에 어떤 책이 특별히 끌리는지 두루 댓글로 말씀 나눠주시면은 저도 즐겁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